네, 굿모닝 YTN 3부로 이어갑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인데요. 북한이 1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실패한 것에 고강도 결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추진한 간부들과 과학자들의 어떤 무책임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두고 가장 엄중한 결함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찰 정보 능력 제고를 위한 지름길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장관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에서 후속 회담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는 두 나라 간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친강 외교부장이 평소와 달리 건물 밖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맞은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 이후 이어진 첫 악수. 공개 발언 없이 시작된 대화는 업무 만찬을 포함해 장장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미 국무부는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회담을 했다며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통 채널의 유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지난해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친강 부장이 워싱턴 DC를 답방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국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팬데믹 이후 줄인 두 나라 간 항공편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일치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옹호를 내세우며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국제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에 구금된 미국인 석방과 좀비 마약인 펜타닐 원료 수출과 관련해서도 조치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전혀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친강 부장도 두 나라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라며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두 나라 간 가장 두드러진 위험이라고 지적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행동과 홍콩의 인권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분쟁에 이르기까지 쟁점 하나하나에서 팽팽한 이견을 확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공개한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핵심 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특유의 복잡성과 글로벌 상호 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에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한 의견으로 핵심 광물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절대적인 비중을 고려할 때 완전 배제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 영어 연설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보반투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최고 지도부와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외교와 안보,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머그샷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는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고 특경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얼굴 사진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스토킹 범죄는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횟수를 늘리고 삼중수소 농도도 더 자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염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을 겁박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휴일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해양 방사능 조사를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92곳인 조사 지점을 200곳으로 늘리고 최대 3개월이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더 자주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를 처리하는 43개 대형 위판장에 유통 전 모든 국내산 어종을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업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추가 금융 지원 방안을 당정은 또 현재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현행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관련 가짜 뉴스나 괴담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말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하는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 운운하며 겁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사실을 내세우기 전에 안전성부터 제대로 검증하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홍보대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하는 정부와 여당은 모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핵폐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만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서명 운동을 벌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노조는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서명 운동을 주재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오늘 국회에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기초학력 저하 해결 방안 등 공교육 강화 대책과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문제는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학능력 시험에 정규 교과 밖의 문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수능 시험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실전 연습격인 9월 모의평가가 9월 6일에 시행됩니다.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의평가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연계 비율은 문항수 기준 50% 수준이 유지되며 도표와 그림, 지문을 교재와 더 유사하게 해서 수험생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 농협 직원이 자동화 기기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직원은 이 돈으로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역 농협 지점. 지난 9일 자동화 기기 ATM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기계에 실제로 들어있는 현금이 전산에 입력된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지점이 보유한 전체 현금으로 범위를 넓혀보니 1억 2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해서 원래 있어야 할 액수의 20%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돈을 몰래 빼간 사람은 지점에서 10년 동안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30대 여성 A씨. 직원은 자동화기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TM에 현금을 넣을 때마다 조금씩 빼돌린 건데 기계가 돈통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 악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을 조작해 마치 돈을 다 넣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돈을 훔쳤다고 인정했고 챙긴 돈으론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농협주광회 규정을 보면 지점 상위 책임자는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제 검사를 매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점장도 한 달 간격으로 시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A씨가 3개월 넘게 거액을 횡령하는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점에서 시제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A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은 뒤 대기 발령 조치하고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국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신청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다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처녀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서울 용두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계약 취소 물량 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1,4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원대 초반이지만 같은 평형 매매가는 13억 원을 호가하면서 이처럼 경쟁이 몰린 겁니다. 30평대가 8억 한 2천 얼마 정도로 이제 분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매매가가 한 13억에서 한 14억 정도 형성이 되니까 그 시세 차익이 거의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크게 도움이 되죠.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100% 추첨으로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사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최근까지 전국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은 10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쟁률이 15.5대 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6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평택이나 과천, 세종 등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됐던 단지들의 경우 경쟁률은 10,000대 1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사실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이 지역을 떠나서 실시장 목적이 큰데요. 올 상반기에 나왔던 평택이라든지 과천, 세종 등의 물량은 분양 당시 분양가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실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이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도 경쟁에 불을 붙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 분양가는 3, 4년 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책정돼 현재 시세보다 최소 수억 원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청약을 들고 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의 경우 재당첨이 금지되고 입지 경쟁력과 개발 호재 등에 따라 양극화와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금력과 경기 흐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 무순위 청약의 경우 계약 후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자금 마련 계획도 필요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의원들 법안 푸발 시 발의 남발, 한 명당 797건을 공동 발의했다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제 실적 채우기용으로 이렇게 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임기를 시작하고 지난달 5월 31일까지 만 3년 동안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21대 국회 들어서 의원 1명당 공동 발의한 법안이 평균 797건이었습니다. 2,000건 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도 5명이 있었고요. 또 1,000건 넘는 의원은 93명으로 약 3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들이 법안 내용도 모른 채 실적을 채우려 서로 이름만 빌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10명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도록 한 이 공동 발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라는 걸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면도 좀 보겠습니다. 이름 올린 걸 잊고서 기권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자신이 이름을 올린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는데 이를 기권하는 사례도 덜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의원 측은 법안을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워서 잘못 투표를 한 것 같다. 투표 과정에서 기기 조작 실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전자 입법이 활성화되면서 공동 발의가 더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이전에는 보좌진들이 직접 법안을 들고 의원실들을 돌아다니면서 공동 발의 도장을 받았다면 이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허들이 더 낮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법안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분별하게 양만 늘어나서 행정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거나 입법 적정성을 따지는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실수라고 해명은 했지만 공동 발의를 한 법안에 기권을 했다는 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정말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20대 자발적인 백수가 35만 명이다라는 내용의 제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과 올해 5월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가장 위쪽이 이제 20대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데 635만 명에서 615만 명까지 약 2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그 아래, 그에 따라서 취업자나 실업자 수도 줄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아래 빨간색 쉬었음 인구만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쉬었음 인구라는 건 취업을 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험 공부를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상태도 아닌 대상을 말합니다. 전 연령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건 20대 뿐이었습니다. 네, 이 쉬었음 인구도 통계에서는 비경제 활동이 포함이 되는데 이 20대 비경제 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증가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가장 많았던 답변이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네. 즉 일자리와 눈높이 간 불일치가 이유라는 건데요. 20대는 임금과 복지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원하는 수준을 충족시켜줄 일자리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엇박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93%는 필요한 인력만큼 다 충원을 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지금은 쉬었음 인구는 늘고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구인난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청년층이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지 또 기업들이 더 나은 처우를 해줘야 하는지 해석에 따라서 좀 불일치 해결 방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자동차 사진과 그리고 그래프가 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이 그래프는 최근 10년 동안 신규 등록된 차량을 크기별로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위부터 중형, 그리고 대형, 경형, 소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중형과 대형의 등록 대수는 늘어난 반면 경형과 소형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가 점점 커진다라고 말들 하죠.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 기준에 맞는 모델 자체가 사라진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차감,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중시하다 보니까 소형차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소형차 모델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숨은 의도를 지적하기도 했다고요. 예, 수익성이 낮은 소형 대신에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차종 위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실제로 한 관계자는 경영차나 소형차를 100대 팔더라도 고급차 한 대 파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도로에 있는 차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보통 땅이 넓고 이동거리가 긴 북미나 호주는 큰 차를 좋아하고 또 도로가 좁고 주차 공간을 찾기 힘든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작은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환경은 유럽이나 일본과 비슷한데 큰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낯선 모습이 연출되는 겁니다. 네, 이제 도로를 보면 중대형 차량이 정말 많다 보니까 나만 소형차를 타다 보면 조금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작년 폭우 때입니다. 이제 빗물바지에 이제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열심히 치워도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작년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빗물바지 전담 관리자 120명을 비롯해서 환경미화원까지 2만 3천여 명을 투입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있는 빗물바지가 55만여 개나 되는 등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치워도 금세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서 관리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 빗물바지 관리자는 열심히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주변을 보면 이 빗물바지가 원래 쓰레기통이 아닌데 쓰레기통 대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동아일보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번화가 일대를 돌아봤을 때에도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일부 음식점에서는 빗물바지 위에 고무장판이나 기름통 등을 올려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빗물바지 점검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일부 번화가 빗물바지에 노란색으로 빗금을 칠한 옐로박스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 관련 안내 메시지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시민들이 좀 버리지 않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시민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네, 브라질에 있는 축구 선수들 모습인 것 같은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유니폼 색깔이 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왼쪽은 전반전, 그리고 오른쪽은 후반전에 각각 입고 나온 유니폼입니다. 보통 브라질 대표팀 하면은 노란색 유니폼이 상징적인데요. 전반전에는 위아래 모두 검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브라질 대표팀이 검은 유니폼을 입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비니시우스 선수 등이 인종차별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한쪽 무릎을 꿇는 장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역시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금 사진에서처럼 했습니다. 또 인종차별이 있다면 경기는 없다라고 쓰인 플래카드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인종차별은 해외 리그에 나가 있는 우리 선수들도 종종 겪는 문제인데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인 만큼 앞으로 점차 사라지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축구계에서도 인종차별 이슈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내로남불이 되지 않도록 선수와 팬들 모두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통원 치료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수술이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보험사가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인 탓인데 몇 달 사이에 달라진 기준에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69살 김영재 씨는 지난 1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물 관리인 일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나빠지면서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후 비용 8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돌려받은 보험금은 통원 치료비 50만 원뿐이었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법례가 지금 대법원 판례 그 관례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인터넷 하게 되는데 보험 판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독위원회에다가 민을 넣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일괄 분류하는 관행은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수술에 2시간 정도 걸리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원 치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김 씨처럼 입원 수술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백내장 수술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A사에 접수된 지난해 4분기 백내장 수술 건수는 1분기보다 89.2%나 줄었습니다. B사 역시 감소 규모가 88.6%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수술 건수가 줄면서 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 보험금은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저희가 엄청 줄었더라고요. 통원 치료비는 하루에 해봤자 많이 해봤자 35만 원 한도예요. 입원 치료비는 한도가 크니까 5천만 원 한도니까 수술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그냥 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비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사정은 나아졌지만 문제는 환자 보장 범위가 줄면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관련 분쟁은 재작년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실손보험을 드는 그 이유 자체에 근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암묵적 담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금융당국이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의 공사 현장 80여 곳에 대한 확인 점검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자리에서 후진국형 부실 공사를 한 GS건설의 자체 점검 결과는 사회적인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근 탐지기 등을 통해 시설물에 구조적인 결함은 없는지 철저히 진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같은 경우에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면 전력 수급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엘니뇨 가운데서도 슈퍼 엘니뇨, 평년보다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재해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 경기 등 전국 곳곳이 지금 폭염특보,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한 일주일 이상 폭염주의보가 빨라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나 계속해서 지금 정부부터 당정이 지금 이 수급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정부는 올해만큼은 이제 최대 전력 수요가 92.7기가와트급인데 지금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전력 최고 수요는 연중에 8월 둘째 주예요. 둘째 주가 피크인데 지금 이 같은 기간 이제 전력 공급량은 정부는 안심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한우 1호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정비를 이유로 좀 멈췄던 원전들의 이제 수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 능력이 지난해보다 2.8기가와트 가량 늘어나서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106.4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지금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예비 전력이라고 해서 두 자릿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플랜 A로 일단 이제 이 대기업 사전에 약정을 맺은 이 대기업의 전력부터 차단하면서 대기 전력을 좀 확보하는 이 그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이제 이 확연하게 전력 이제 이 수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예년과는 다른 무더위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조차도 지금 비상 상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인상된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좀 마음대로 틀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 좀 집안을 시원하게 하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때이른 무더위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난해처럼 에어컨을 썼다라고 하면 가정용은 사실 누진제가 적용이 돼요. 네.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사실은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이제 하루 전기 사용량 1kW는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가정용의 경우에는 일단 쉽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용하지 않은 이제 조명, 방의 조명은 좀 소등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로 높이고 실내 적정 온도를 26도로 유지하게 되면 하루에 1kW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걸 월간 단위로 따지게 되면 한 7,800원 정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2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8원 올랐어요. 네. 이거로서 해서 4인 가족 기준 한 3,200원 정도 남짓 이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의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불편한 지실은 뭐냐? 우리나라가 전력은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량이 전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연간 에너지 소비를 1%만 줄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 수입을 무려 1조 8천억 원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기후변화는 취약계층에도 정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정이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취약계층의 냉방비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당정이 어제 이제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서 하절기 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한 6만 8천여 곳에 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역 아동센터 같은 복지시설 7천여 곳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초 이제 경로당에 대한 혹서기 냉방비 지원이 월 한 11만 5천 원 선이었는데 10,000원을 더 늘려서 12만 5천 원으로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역 아동센터 같은 복지시설에 대해도 규모에 따라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냉방비를 이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에 각각 가구 원수, 세대 원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규 지급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과연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평소에 간편하게 즐겨 먹는 음식이죠. 라면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이 라면 가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좀 언급을 했어요. 네. 이 지금 이 공중파에 출연을 해서 6월 물가, 7월 물가는 2%대를 볼 수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자, 그게 사실은 이 기저효과도 있거든요. 지난해 6월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급으로 높았어요. 6%를 넘어섰고 7월에는 6.3%까지 뛰어서 네. IMF 이후 가장 높은 물가를 봤는데 그 물가가 워낙 지난해 높았던 데 따른 어떤 기저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가격, 아마 휘발유 가격 많이 내렸거든요. 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과 7월에는 한 2%대로 내려설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으로는 3% 초중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 지금 밀 가격을 꼭 집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안팎으로 내렸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그러면서 이제 라면도 적정 가격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이걸 정부가 나서서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거는 이제 방법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좀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라면 가격이 지난달 1년 전에 비해서 13% 올랐어요. 지난해부터 또 올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라면 가격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외식 물가 올랐다는데 라면, 김밥 가격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무부처 이제 장관으로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만 따져 물어보자면 물론 인건비나 부대 비용 올라갔겠죠. 근데 하지만 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은 라면 업계도 좀 고민이 커요. 네. 라면 업계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 일단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라면 업계는 물론 이제 국내 밀가루 가격이 많이 낮아졌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라면 튀겨야 되니까 파묘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스프, 포장재, 원료, 물류비, 인건비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가 밝힌 이제 국제 밀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정부의 얘기처럼 톤당 가격이 지난해 419달러에서 올해 2월엔 276달러대로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떨어졌느냐? 반입 가격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어요. 지난해 4월 톤당 496달러에서 올해 449달러니까 평년에 비교해서 여전히 높다라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부담을 이제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이나마 업계 선두권에서는 아마 상징적으로라도 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은 금융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엔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뭔가요? 네, 앵커께서 일본 여행 가신다고요? 여행 가시는 분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엔저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환차익 때문에 환테크로 이제 일본 엔화를 먼저 좀 사두자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15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지금 이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달러당 141엔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것도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고 원화에 대한 이제 이 엔화 가치 역시 100엔당 91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8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네. 사실 이건 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지난해부터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우리나라까지 물가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3%, 5%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 제로 수준의 금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 수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한동안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엔화는 약세입니다. 근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은 거의 뭐 지금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살아나죠. 일본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죠. 네. 여기다가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적대급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 여행 계획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도 이제 일본 여행 환차액을 겨냥해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환전 규모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5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엔화 약세가 좀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단기적인 전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대부분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인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16일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했고요. 장기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제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도 이제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지금 재테크 측면에서 엔화를 좀 투자한다. 저는 이건 굉장히 반대예요. 네. 여기는 한번이 굉장히 단기 자금을 추종하는 거액의 세력들이 기관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건 좀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제까지 사흘간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았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재발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전원회의 관련 발표를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달 31일 우주개발 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 사업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진 간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부문의 간부들과 과학자들이 이번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민군대의 정찰 정보 능력을 제고하고 우주개발 분야에서 더 큰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을 마련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다만 구체적인 발사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 위성을 우주발사체인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서해에 추락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부들에 대한 문책과 후속 대책을 이번 회의에서 집중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보낸 대내용 매체를 통해 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은 경제 문제도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로 꼽았었는데요. 상반기 경제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알곡 생산 확대 등 농업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 2월 말 7차 회의에 이어 석 달여 만에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기 동안 상반기에 전원회의가 2차례 열리는 건 이례적인데 최근 더 악화한 식량난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북중미 등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환자.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른 인도의 온열 질환자입니다. 인도 2개 주에서만 지난 주말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높고 습도는 25%가량으로 낮아 주로 노인층에서 열사병과 탈수 증상이 빈번합니다. जो इनके अंदर जो बीमारियां थी वो एग्रेवेट हुई हैं, बढ़ी हैं, क्योंकि ओल्ड एज में लोग गर्मी बर्दाश्त नहीं कर पाते हैं, जिसकी वजह से 나눠주는 물 한 잔으로는 갈증을 가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늘을 찾아 몸을 기대보지만 겪어보지 못한 더위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멕시코의 수도는 가장 더운 초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años o los últimos 20 años no se tenía una ola de calor con esa duración. Por eso la marcamos como atípica. 때이른 더위의 원인으로 꼽히는 엘니뇨는 동물에게도 가혹합니다. 미국 텍사스 바닷가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닷물이 더워져 물속 산소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해변에선 굶어 죽은 야생 조류 사체가 줄지어 발견됐습니다. 역시 엘니뇨로 바닷물 온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Y eso hace que los peces de los que ellos se alimentan se vayan a mayor profundidad y no los tengan al alcance. 엘니뇨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상 고온과 각종 기상 이변을 동반합니다. 특히 이달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1979년보다 1도 이상 높아 역사상 최고로 뜨거운 6월이 될 거란 예측입니다. YTN 유재국입니다. 올 상반기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벌써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등 해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규중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모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국 내 20여 개 사이트에서 영상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중국 당국을 통해 삭제하도록 한 불법 URL만도 1,800개가 넘습니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는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대응이 지난달 말 기준 벌써 2만 건을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었습니다. 더욱이 드라마와 예능, 웹툰 등을 넘어 저작권 피해가 미술계 쪽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황선태 작가 작품 무단 복제의 경우 작가는 물론 작가를 지원해온 갤러리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해서 해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국 판권 보호 중심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들의 삭제를 요청하고 현지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가동해 대응 속도도 대폭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지어를 모니터링과 최종 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말이면 영어와 중국어 사이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동으로 추적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요. 다음 달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4개국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추가해 6개국으로 늘립니다. 또
또 저작권 법률 컨설팅과 소송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미술계 등 분야별 단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리 주둥이를 닮은 공룡 가운데 새로운 종이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공룡 멸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기존의 학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네 발로 선 공룡이 오리 주둥이처럼 생긴 입으로 땅의 고인물을 마십니다. 3D로 재현한 뼈 구조를 보면 새 부리 모양의 입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7,200만 년 전 칠레 남부의 강과 평원을 돌아다니던 초식 공룡입니다. 최대 길이 4m, 무게 1톤인 공룡은 지난 2013년 칠레 연구소가 뼈 조각을 발견한 뒤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o que les permitía procesar de manera muy eficiente el alimento vegetal del que se alimentaban. En particular, Goncoquien, así como prácticamente todos los hadrosaurios, era un animal que vivía en manadas, era gregario. 이번 연구는 비슷한 입모양을 가진 하드로사우루스가 백악기 후기를 지배했다는 기존 학설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성을 감소시킬 정도로 전 세계에 번성한 하드로사우루스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게 공룡 멸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는데 이번 연구가 더 많은 종이 살았을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Importante y también está hacia el final de la era de los dinosaurios, cuando la mayoría de los dinosaurios de ese tipo, eslabones transicionales a los picopatos, se habían extinguido en el resto del mundo. 연구진은 과도기의 오리 주둥이 공룡이라며 하드로사우루스보다 앞서 남극의 바로 북쪽에 진출한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칠레를 비롯한 6개 나라 과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공개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어린 새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5일 오하이오주 클러먼트 카운티의 가정집 마당에서 32살 체드 도어머니 3살, 4살, 7살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밖 계단에 앉아있던 도어먼을 체포했는데 당시 도어먼은 총을 옆에 두고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도 손에 총상을 입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8일 전날부터 이틀간 1,0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 20일에서 21일 조사보다 12%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달보다 12%포인트 상승한 58%였습니다. 내년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광주 전남에서 김대중 재단 지부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그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군사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테러는 물론이고 가택연금과 투옥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며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내던진 김대중 전 대통령.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신조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죽더라도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행사장 무대 위로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올라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김 대통령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광주 전남 시도민과 함께 21세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대중 재단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 내년에 맞춰 각종 학술 연구와 역사 탐방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은 사회 갈등과 반목이 심해진 지금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합과 통합 정신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철학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미래를 김대중 정신을 의식을 심어서 발전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재단은 광주 전남 27개 시군구에도 각 지회를 창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요즘 세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세계 무용계 최고권인 부누아드 라당스 최우수 무용수가 발표됩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강미선 발레리나를 신웅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절한 몸짓, 한국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인무, 미린의 길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가 이 작품으로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부누아 드라 당스에 도전합니다. 볼쇼이의 엘리자베타 코코로바, 파리 오페라 발레의 도로시 질베르 등 쟁쟁한 후보 5명과 수상을 다툽니다.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후보자들이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못하겠어요. 스스로를 낮추지만 강미선 발레리나는 탄탄한 테크닉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팬들 사이에서는 갓 미선으로 통합니다. 지난 2002년 유니버설 발레단에 입단해 21년이라는 한국 최장기 근속을 기록 중인 간판 스타이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내일 결정되는 부누아 드라 당스는 매년 세계 정상급 발레단의 최고 남녀 무용수와 안무가를 선정하는 자리. 역대 한국인 수상자는 지난 1999년 강수진, 2006년 김주원, 2016년 김기민, 2018년 박세은 4명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는 시상식 이후 이틀간 펼쳐지는 무대에서 이동탁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와 더불어 미린의 길과 춘향 2작품을 선보입니다. 후보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특히 이제 제가 후보가 된 그 발레 작품이 한국적인 요소가 있는 발레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보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최고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가 인공지능 AI로만 만든 노래는 참가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는 개정 규정집에서 인간 창작자만 그래미 어워즈에 참가할 수 있다며 인간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은 작품은 어떤 시상 부문에도 부적격이라고 밝혔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은 정도라면 특정 시상 부문에서 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AI가 만든 음악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7도나 크게 웃돌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35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한낮 야외활동 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4.6도, 청주 23도, 부산 22.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호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27도 등으로 더위가 비교적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모레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비가 내리며 때이른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